진정한 행복과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열정과 오너십, 팀워크를 존중하는 기업입니다. 서울에 있는 코렌텍에 와 있고요. 인공관절과 척추수술, 의료 프린팅에 대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석 부사장님을 모시고 톡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MC를 맡은 프린팅 일장성 사업단의 사업단장 신진국이고요. 여기는 우리 이 회사의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렌텍의 김정성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금 존재가 애매한 존재이긴 한데 부사장님과 저하고 의료 프린팅 얘기를 하면 이게 수준이 이게 너무 전문가 필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좀 톡이 필요할 것 같아서 프린팅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프린팅에 대해서요? 3D 프린팅이 뭐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프린팅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네, 일반인 일도 대표를 모셔서 일반인 대표께서는 이 회사에 오기 전에 프린팅에 대해서 들어보신 건 3D 프린팅 펜을 유튜브로 한번 접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부사장님은 저하고 같이 이제 정부의 로드맵도 많이 하고 정책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사장님께서 보시는 3D 프린팅에 대해서 일반인들 이제 3D 프린팅 많은 들어보셨겠죠. 들어보셨는데 이게 어떠한 정의로 돼 있고 어떠한 내용인가 알기는 좀 현실적으로 잘 접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3D 프린팅은 공학도들한테 많이 사용했던 Rapid Prototyping, 그러니까 RP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빨리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이제 SFF라고 하죠. Solid Freeform Fabrication. 뭐냐면 자유곡면의 형상을 마음대로 이제 제작을 해낸다. 복잡한 형상을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 가공품을 사용할 거치지 않고 만들어내는 걸로 사용했고요. 그러다가 요 근래에 많이 3D 프린팅이라는 말을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산업이나 아니면 학계에서는 AM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Additive Manufacturing이라는 거 쓰죠. 이 용어가 변하면서 그 기술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D 프린팅은 산업화에 많이 근접되어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해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서류 뽑는 이런 서류 뽑는 걸로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복잡한 형태를 이제 3D 프린팅으로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만 신기한 건가요? 처음에 보면 다들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약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프린팅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2D 프린팅을 공간적으로 쌓아놓은 3차원 프린팅, 적층 제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지금은 꼭 적층으로 만들지만 않거든요. 뭔가 첨삭하고 부가하는 방법으로 만들면 다 프린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용어가 프린팅에서 AM으로 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우주, 항공, 자동차 발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의료 쪽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게 좀 관심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 의료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의료라 하면 이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이제 사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체는 크게 우리가 연조직, 경조직, 그러니까 딱딱한 거, 말랑말랑한 거 이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조직 같은 건 우리가 피부가 될 수도 있고 각막도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신문이나 그 방송에서 많이 보는 세포 프린팅,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어프로치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러한 기술이 의료에 직접적이기에는 조금의 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조직, 치아라든가 아니면 우리 몸속에 있는 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기술이 연조직에 비해서 좀 용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화돼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충분히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임상에 널리 사용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이게 안정적으로 써야 되니까 규제라든가 아니면 법규라든가 이러한 허가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초기에 기술적인 비용, 가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가격에 들어가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분야가 보다 더 발전하고 많은 환자분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많이 성숙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체를 이렇게 약간 단순하게 하드 티슈, 소프트 티슈, 경조직, 연조직, 뼈와 살로 지금은 단순히 구분할 거고요. 이 회사는 경조직을 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온갖 이제 법규나 허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 수가 문제도 있지만 이 경제성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네, 부사장님. 여기 관절이 엄청 많은데 혹시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 관절이 많죠. 저는 이게 너무 관절이 많아지고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 줬어요. 우리가 관절이라는 거는 하나의 뼈와 뼈가 만나는,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은 크게 대관절 그리고 소관절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대관절은 우리가 말 그대로 크다는 의미의 관절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 있는, 여기입니다. 요 팔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가 어깨 관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엉덩이에 있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골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허벅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게 무릎 관절이 되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무릎이 되고, 마지막에 또 유명한 밑에서 나오는 이제 발목 관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소관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와 똑같이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다에 있는 자그마한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대관절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절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치환해주고 빨리 사회에 복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만들고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대관절 이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죠?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오신 거죠, 기술적으로. 세 가지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품을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처음 이제 국산화가 됐습니다. 아주 오래됐네요. 2006년도에 처음 제품이 나왔고 2008년도에 이제 설관절이 처음 이제 국산화 시켰고요. 재작년에 저희들이 어깨 관절까지 이렇게 해서 주요 3대 관절은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제 발목 관절에 대해서 좀 더 연구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발목 관절도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완료해가지고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 안쪽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밖에는 금속이고 안에는 세라믹이고, 이쪽은 또 세라믹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성을 좋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 엄청난 하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이렇게 된 이유가 윤활성 때문인지 뭐 있을 거잖아요. 좀. 말을 맞춘 것처럼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외부 물질이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뼈하고 이 관절 부분이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더라도 이게 안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고 그 금속하고 뼈가 시간이 지나면서 융합이 되고 붙게 됩니다. 이 안에는 계속 운동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자동차의 베어링과 같이 계속 운동을 하고 서로서로가 마찰이 일어나면 마모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모를 우리가 10년, 20년간 사용하게 되려면 그 마모에 대한 특징이 우수한 성질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세라믹과 세라믹이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마모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절면에는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고요. 무릎도 세라믹을 사용하면 좋은데 무릎이란 거는 일시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세라믹보다는 플라스틱, 마모가 잘 안 일어나는 인체에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도가니탕 먹을 때 그 도가니. 그 연고를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충격도 살짝 흡수를 하면서 운동할 때 마모가 안 되게. 아, 이게 부위별로 힘이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고관절은 이렇게 충격받을 힘은 없고 지속적인 힘을 받는 거고, 무릎은 이렇게 우리 점프할 수도 있으니까. 힘도 다르고 힘에 들어가는 패턴도 형상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회전을 하면서 살짝 움직입니다, 앞뒤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특징에 따라서 재료라든가 우리가 설계할 때 설계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거 옆에 붙어 있는 측면에 있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고, 실제 사람은 여기에 인대가 붙어 있습니다. 요 중간에 원래 인대가 있는데 이걸 잘라내고 우리가 시술을 해요. 요 안에 우리가 많이 듣는 십자인대입니다. 아, 그게 십자인데요? 그래서 보통 보면 스키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십자인대가 잘 나가는 이유가 몸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위에 무거운 상체가 이렇게 돌아버리죠. 그럼 꺾이거나 아니면 밀리게 되죠. 이래 하면 그런 경우 많이 손상을 하게 되죠. 너무 아파 보여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제가 소리가 두둑. 제가 지금 아파요. 지금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금속과 이 금속의 색깔이 달라요. 일반인 대표는 발견 못 하시나요? 네, 발견 못했어요. 우리가 제품을 다 만들고 났는데 표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 표면을 조금 거칠게 만들어줍니다. 거칠수록 뼈가 다 잘 붙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칠게 만들다 보니까 좀 탁한 색이 나오게 되고요. 이쪽 금속은 우리가 아주 거울처럼 보일 겁니다. 벽면 연마라고 하죠.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냐면 얘가 계속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처럼 거칠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플라스틱이 다 닳아버리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아주 매끈하게 우리가 표면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능성에 따라서 금속의 표면이 달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보이는 색상들이 달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 금속은 요 골세포가 자라 들어가서 나의 몸의 일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골세포가 자라 들어갈 수 있는 뭐가 그 군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군형이나 그랬을 때 거친 조직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자라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이 양반은 자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마찰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뺀질뺀질하게 이제 가공을 한 그 상태일 거고 이거 시술할 때 십자인대를 잘라서 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못 붙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요 안에 요 플라스틱 볼록 네. 씌워서 나온 게 있죠. 네. 이게 십자인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릎 관절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쭉 안 나가게 요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십자인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3D 프린팅 이제 어떤 관절을 만들었고 쓰여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3D 프린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방금 보신 거는 3D 프린팅이라고 만들기보다는 인공관절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인공관절은 어떻게 보면 50년대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3D 프린팅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뿌리 기술이라고 하죠. 주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두드리기는 단조로 포징을 한다든가 그런 기술로 만들어 왔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코렌텍에서도 인공관절 부분에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있으면서 그 부분을 적용을 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한 기능성을 최대한 극대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3D 프린팅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 금속 같은 경우는 PBF와 DD 기술로 많이 나누게 돼요. PBF 기술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지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파우더 위에 하나씩 적정해 나가는 거고 DD 기술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 큰 걸 만든다든가 아니면 빨리 만든다든가 그렇게 파우더를 뿌려가면서 적정을 하는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DD 기술은 적용도가 많이 희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좀 좁죠. 예. 그래서 의료 쪽에서 저희들은 DD 기술, PBF 기술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료 쪽에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3D 프린팅 쓰면 환자 맞춤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는 환자 맞춤형을 사실 안 했어요. 욕을 내어서 환자 맞춤형 했고 그 전에 저는 산업체에 있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맞춤형 양복집에 가기보다는 저는 기성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환자 맞춤형뿐만 아니라 기성복과 같은 사용자에 맞는 기능성을 요구하는 맞춤형 제품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여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저희들이 PBF 방식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 앞에 보여드릴 때 인공 고관절인데요. 이 고관절에서 여기 보면 사람 뼈하고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만 코팅만 뼈가 자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공성 구조를 하죠. 다공성 구조를 만드는데 DD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DD 방식 잘 아시겠지만 DD 방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종 소재 간에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영역에다가 특정하게 그 형태를 다공성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 DD 방식의 또 단점이 뭐냐면 PBF 방식에 비해서 정밀도가 떨어져요. 네. 그런데 그 떨어지는 정밀도가 여기서 장점이 됩니다. 뼈라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형상이 막 자유자재로 되어 있어요. 그 특징을 이용해가 우리가 뼈의 구조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가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되고 있고 이 기술을 적용하면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코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보내야 돼요. 보내가지고 코팅한 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격보다도 한 번 갔다 오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을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3개월, 6개월 재고를 우리가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삭삭삭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고 관리에 있어서 운용성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일주일 만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품 공급에 대한 재고 관리가 아주 유연해집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술만을 가지고 이게 비싸냐 저렴하냐 기존 국리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밸류 체인을 봐야 됩니다. 그걸 봐서 그 요소를 잘 활용하면 개별적으로 따졌을 때 오히려 고가지만은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밸류 체인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게 되니까 기술적인 장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에는 이종 소재, 우리가 PBF 방식은 티타늄이면 티타늄, 코발트 크롬이면 코발트 크롬 하나만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코발트 크롬을 주조하고 난 뒤에 그 위에 티타늄으로 코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DD 기술이고요. 나머지는 PBF로 했습니다.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맞춤형 골반에 들어가는 환자 형상을 딱 그대로 맞춰가지고 딱 만들었던 거고요. 근데 이 제품이 정말 필요한데 이러한 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절 모양이 완전히 다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면 개개인에 다 맞추지 않아도 A부터 Z까지 세트를 만들어 놓고 A, B, C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맞춤형으로 한다는 말씀이시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A, B, C 이런 세트를 할 수 없는 거고 딱 그 환자에 맞춰서 하는 건데 실제 그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켓에서 많이 차지하고 물량이 많은 쪽에 대응하는 기술을 주로 했다. 그 말씀이 이제 그래서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만 가지고서는 3D 프린팅 산업이 발전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가. 그래서 이 제품과 이 제품 두 개는 환자 맞춤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레귤러하게 공급하는 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장점을 잘 융합하신 거네요. 예. 무조건 다 프린팅하자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환자에 맞추자 정도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보며 필요한 기술을 다 동원하는.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환자 맞춤형 이거 골반이랑 발목에 하는 이거 환자 맞춤형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한 이유가 가격 때문인가요?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질병이 근데 관절만 하는 질병 빈도가 높은데 이 관절편에 뼈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환자 맞춤형이면 좀 가격이 비싸긴 하죠. 아, 이제 가격 문제 가격하고 보험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자연스럽게 이제 비용이 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비용은 아직 안 나올 거예요. 가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또 쓰려면 허가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허가. 여기 가공을 해놨죠. 네. 가공을 하면 요 세라믹 라이너가 요 안에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맞춰가지고. 근데 가공을 안 하고 동그랗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라이너를 사용 안 하고 여기다 본 시멘트를 넣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네. 보통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걸 가공을 안 하면 이거는 허가를 받기가 쉬워요. 가공을 안 하면 일반 본이 그러니까 뼈가 결손된 부분을 대체해주는 품목을 가는데 이걸 가공해가 저희들 인공관절로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공관절로 확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허가받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 하나 만들려면 예를 들면 우리 고급 인력 한 명이 붙어가지고 환자마다 다 맞춰가야 되거나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가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가격의 기준은 보통 제품으로 많이 매기게 되잖아요. 그 앞에 들어가는 어떤 전문가가 했던 그 노동이라든가 지식은 많이 같이 상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격 삼정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시장이 바라보는 가격 너무 갭이 차이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적어도 이 의료 프린팅 아주 전문가가 요거 3D 모델링 하는 데만 최소 일주일 걸릴 테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 2달 가까이 걸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그 가격이 제품가로만 딱 환산할 때는 조금 반영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시장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있는지 그게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라면 이렇게 일반적인 모양보다도 나한테 딱 맞는 모양을 쓰고자 하는 분이 계실 거고, 그죠? 근데 그 갭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겠네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허가만 딱 된다면 수익을 많이 보고 뭐 회사가 성장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코렌텍이라는 회사가 국내에 있어 가지고 국민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싶어요.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의 가치를 환원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비전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사실 실리와 비전 다 했어야 되는데 인체의 뼈가 한 26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의 산업부의 계획은 260개의 뼈를 다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겠다는 거거든요. 주로 타이타늄 계열이 될 텐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260개의 뼈를 다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업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소프트 티슈 쪽을 보면 우리 인공장기를 언젠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쪽이 다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비전이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실제 구현하고 계신 기업이신 거죠. 이 금속 프린팅에 대해서 이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 접하거든요.
이제 어떤 계기로 이런 금속 프린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의료 프린팅에 접하게 된 건 우연한 기회죠, 보통. 코렌틱에 들어가 회사 생활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때가 제가 2008년도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원체 논문 주제를 못 받으니까 실험실에는 플라즈마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자존심 좀 생기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주제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실에 왔습니다. 연구실에 왔는데 바이프라는 장비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SLA 장비죠. 그때 참 제가 국가 연구과제를 하면서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건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 유일하게 있는 건 이 장비 하나. 의료 쪽으로 하고 있어요. 뭘 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요거 비슷한 겁니다. 이 형태가 있는 결손되는 거를 처음에는 세라믹으로 접근을 했어요. 세라믹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 바이퍼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RP죠. RP가 요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세라믹을 집어요. 아, 그골에 틀을 만들고 세라믹을 집어 집어치자.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퍼네이스에서 번아웃을 시키면 그 플라스틱 재질, 폴리머 재질은 다 날아가 버리고 세라믹만 남게 되죠. 그걸로 이제 졸업 논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업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게 되고 뭐 저널에 내고 하면서 제가 참 스스로 기특하다고. 그리고 난 뒤에 2014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3D 프린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의료 쪽에 그나마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저는 뭐 미래를 보고 성견지명을 한 건 아니고요. 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 보니까 3D 프린팅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의료 프린팅이 뻗어 나왔잖아요. 이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국내가 의료 쪽에 3D 프린팅을 막 적용하는 네.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장과 규제와 그리고 급여 쪽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시점이고요. 기술은 다 돼 있다고 사실 생각됩니다.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 요건인 것 같아요. 법제와 규제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공급할 수 있는 시장 경쟁력. 법제와 규제는 우리가 서로 풀어가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회사가 되든 학계가 되든 거기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만들어내고 풀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가격은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장비도 효율적으로 맞춰져야 되고요. 파워다라는 원소재도 효율적으로 맞춰져야 되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공정도 우리가 효율성해야 되고 거기서 또 많은 기술이 들어와야 돼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그거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보조를 해주면서 코스트를, 타임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거는 더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70년대도 3D 프린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차곡차곡 쌓아오고 레이저 기술과 여러 가지 기계 장치 기술이 발전해 오다가 시점에서 맞물리니까 그 폭발력이 생긴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의료도 이제 폭발하기 직전에 일치하는 지점이 좀 저는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각자의 분야에서 같이 잘 협력을 해서 하면 아마 의료 쪽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철학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 학교를 다녔다가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제법 많아요.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 고1에서 그만두고 이제 검정고시로 그 시간을 단축해서 대학을 준비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실제 기업에서 만든 대학들이 제일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 경우도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상 받은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도 그렇죠. 진짜 이 교육 환경이 막 바뀌고 있고 취업에 대한 것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을 보면 여기서 응용 분야도 최첨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 의료가 사실은 인간이 가진 기술 중에서 최고 끝판이거든요. 끝판이고 이게 사용되는 수단적 기술들도 최첨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그 공장을 바라보면 그 공장은 그냥 뿌리 산업 공장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첨단하는 기업도 가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이 비전하고 미래는 많이 다른 건데 이걸 청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헷갈려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하고도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원들을 뽑잖아요. 네. 연구원 뽑아가지고 면접을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구조 설계를 하니까 네. 재료역학에 대한 질문을 해요. 네. 딱 하나만 물어봐요. 일라스틱 모듈러스하고 스티브니스하고 어떻게 다르냐 네. 물어봐요. 그거는 뭐 제가 설명이라도 뭐 쉽지 않은 부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래프로 설명하면 되거든요. 힘과 그리고 변이의 관계 아니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설명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모든 제품마다 첨단이고 우리가 하는 의료에 제일 중요한 제품이지만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연구원들한테도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팀장들이고 야단을 친 게 재료역학치사가 다시 공부하고.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네. 어렵기도 하고 짜증나도 하고 시험을 치야 되니까 그걸 보면 요걸 내가 왜 설계해야 되고 이런 게 왜 돼야 되는 그게 다 저는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첨단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첨단도 처음부터 첨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밑에 있는 뿌리 산업들이 융합과 그리고 분할을 통해서 첨단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아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뭐 일반인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고민과 고통을 견디니까 견뎌내니까 나오는 게 창의성이고 무수하게 듣고 보니까 나오는 게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조금 가지면 굳이 우리가 첨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젊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장님도 교수님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교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멘트가 더 무거울 수도 있는데 저도 비슷한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첨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첨단은 정말 본질하고 기본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방을 통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확 나오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바라보는 요 취업관, 기업관이 너무 화려함을 추구한다고 봐요. 근데 그 화려함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거 다 기본이랑 본질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판단할까? 제 같으면 나를 얼마큼 발전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로 봐야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만들면서 내가 구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의료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서 자기 역량이 늘어난다. 저는 그러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S기업을 가더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 역량 안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런 개척 기업들, 첨단 기업들이 그런 계기에 노출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건 청년들이 조금 들어봐야 될 포인트 같고요. 예. 그 코렌텍에서 개발한 의료기기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의료기기는 디자인과 이제 심미성 여기에 이제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하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제가 그 대학에 있을 때 기술 경영을 조금 학위를 더 받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있었던 좋은 경험을 좀 이제 연구원들한테 접해보고 싶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아니면 공학적인 어떠한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심리적인 요소, 사용자적인 관점에서 디자인 요소를 한번 보자 네. 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지금은 이래가지고 조금 이런는갑다 보이는데 전혀 기능성 없이 그냥 수술 기구만 담아놓는 통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우리 고객들은 주로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이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통을 제일 먼저 봐요. 그런데 이 투박한 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비성하고 제품의 기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관성이 있는 게 심미적이고 우리가 깔끔하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이 신뢰감을 줘요. 우리가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아이폰이 기능이 좋고 안정적이라서 신뢰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디자인, 그러니까 뭔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 죄송하지만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그게 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구원들이 이제 사고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런 시도로 막연하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결과물이 나왔어요. 저희들도 뭐 IF 어워드가 뭐니 그런 거 모릅니다. 뭐 레드닷이니 이래가 뭐 3대 어워드가 있다 하더라도 요 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걸 어떻게 냅니까? 그런데 그 한양대 같이 했던 팀들이 내보자 해가 그것도 다시 붙여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좀 잘 봐주셨는지 상을 받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다.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연구원들도 요걸 하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제품 만들 때 그러한 요소들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좋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프린팅을 한 건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을 하시고 산업부 차관님 지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013년에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다루는 메디컬 분야만 보면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가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 또 그 얼마나 체계적이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 정부의 계획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뭔가 좀 뭐 서포트라고 그럴까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을 네,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답변도 조심스러운 질문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산업이라는 관점, 의료라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산업적인 정책 부분에서는 딱 이제 올해가 만 10년일 겁니다. 처음 10년은 대한민국이 3D 프린팅 산업을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변 확대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종 산업에서 이 산업을 들어올 수 있는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많은 산업적인 정책이나 지원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년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도 발굴됐을 거고요. 집중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부분도 생길 거고요. 이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이 대한민국의 3D 프린팅 산업이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선택을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그걸 잘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각 분야마다 선정한 후에 집중적인 지원, 선택을 한 후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야만이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한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로 이제 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호강 효과로서 우리가 자동차가 글로벌 기업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의 2차 밴드, 1차 밴드들이 막 육성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고의 기업이 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던 주변 기업들이 같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리딩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참 힘든 부분이에요. 국가적인 재정 사업에 근거를 댄 의료 급여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이제 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한 건강을 위한 의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3D 프린팅한 기술은 저희들도 해가면서 검증해가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전적이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만이 의료 쪽에서 3D 프린팅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제도적인 준비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환경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인력 양성 많이 하셔야 돼요. 요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시는 일 똑같이 기존의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학원 교육도 필요하고요.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육도 필요하고, 거기에 지금 당장 효과를 안 나오더라도 그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듯이 이런 교육도 10년 이상을 보고 해야 되지, 2, 3년 하고 난 뒤 결과가 어떻니, 실적이 어떻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러한 교육의 효과는 꼭 3D 프린팅이 아니고 다른 분야로도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인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투자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도 어려운데 답변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투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직도 투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 하시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AM 포워드라는 정책을 인정하고 해서 펼치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AM에 대한 정책이 다시 좀 바뀌고 있고, 또 우리 이번 인수위에서도 3D 프린팅 관련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책적으로 조금 궤를 좀 다시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제 관련인데 이번에 진흥법을 개정을 할 건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흥법 본질에 그거하고 좀 다를 것 같다. 이 부분도 조금 안타까운 점이 좀 있긴 있고요. 세 번째, 인력은 사실 뭐 하루아침에 크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잘 키워도록, 이 회가지는 좀 앞으로 정책을 짜고 제가 어드바이스 하는 데에도 좀 많이 참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계신 분이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네, 이렇게 뭐 혁신적인 기술인데 어서 이제 충분한 좀 지원이 이루어져서 인재 양성을 통해 가지고 기술 발전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제 이 인터뷰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나도 의료기기, 뭐 인공관절 프린팅, 3D 프린팅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이 3D 프린팅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부를 해야 하며 어떤 거를 배워야 하며 이런 절차가 되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3D 프린팅이 미래 산업에서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미래 산업에서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에 있어서 네. 전문성과 전공에 대한 깊이를 더 심화를 시켜라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막연한 거예요. 3D 프린팅에 무엇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무엇에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할 거냐. 저는 3D 프린팅 전공자도 아니고요. 네. 3D 프린팅을 하는 소재의 전공자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걸 설계하는 설계의 전공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비전공자예요. 네. 저는 이제 의료기기라는 그 중에서 임플란트라는 부분에 한 20년간 계속 해왔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연구 개발을 달성하고 싶으니까 거기서 3D 프린팅을 접하게 되고 그 기술을 잘 응용을 해서 만들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D 프린팅은 기본적으로 7개의 기술 분류로 나누고 있죠. 근데 저는 어디든지 특강할 때 그 7개의 기술을 먼저 보여주고 합니다. 만약에 3D 프린팅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7개의 기술의 분류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 그러면 그 7개의 기술이 좋다 나쁘다 순위를 매길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의 순위를 매기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에 있어서 어떠한 기술의 종류를 가져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을 성공을 시켜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로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신 우리 보사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도전을 하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 그렇게 얘기해요. 뭘 하고 싶다면 그 꿈을 구체화하라. 그래야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구체화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가 구체화할 때 도움이 돼요. 실제적으로 필드에 있는 분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든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